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4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테마 7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40페이지예요. 자, 거기 1번 결격 사유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등록 결격 사유예요. 우리 응시 결격 사유는 배웠는데 시험 못 보는 거.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시험 못 보는 거.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더 넓게 이해를 하셔야 돼.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도 없는 거. 힘이 센 거야.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안 되고. 등록만 안 된다. 끝. 그러면 안 돼요. 넓게 이해하자. 그리고 등록 결격 사유를 줄여서 우리가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는 시험 볼 수 있어요. 응시 결격 사유 아니니까 시험 볼 수 있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 결격 사유예요. 등록 결격 사유여서 등록도 안 되고 소공도 안 되고 자격증 찢어버리고 중개 보조원 하겠대. 그것도 안 돼.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라서. 미성년자 등록 결격 사유다. 중개 보조원도 못한다. 넓게 이해하자. 단순히 등록이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넓게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좀 내려와서 2번 결격 사유 유형 종류를 보면 몇 가지만 볼게요. 자, 등록 결격 사유를 줄여서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먼저 미성년자는 틀리시면 안 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예요. 만 나이 만 19세 미만. 그래서 만 19세 미만은 결격 사유예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니까. 그런데 만 19세 이렇게 나오면 성년자예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낚이면 안 된다고. 만 19세는 성년자, 결격 사유 아니다. 미성년자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한 명도 안 틀려. 네, 만 19세는 틀린다니까. 낚여서. 만 19세는 성년자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돼.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결격 사유 벗어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맞아요? 결혼했대. 아니요. 나이 안 먹었잖아. 무조건 나이 먹어야 돼. 고딩 엄빠. 그거 다 결격 사유예요. 그 집안 온 집안이 다 결격 사유야. 엄마 아빠 결격 사유, 애도 결격 사유. 고딩 엄빠. 나이 안 먹었잖아. 전 그 프로 볼 때마다 심란해 아주. 다 결격 사유잖아.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되고, 그럼 언제 만 19세가 되냐면 간단해요. 19번째 생일 되면 돼. 자, 2006년 4월 6일 오후 10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19번째 생일 되면 되니까 19를 더하는 거죠. 19번째 생일 되면 돼요. 생일은 그대로 내려와야죠. 시간은 몇 시에 태어났나 의미가 없어. 무조건 오전 0시. 4월 5일에서 4월 6일 밤 12시 땡치면 날짜 바뀌고 생일 되는 거예요. 밤 12시 땡치면 그게 오전 0시잖아. 몇 시에 태어났나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오전 0시. 어렵지 않죠? 19번째 생일 되면 되는 거. 4월 6일은 별표. 제 생일이야. 일단 별표. 저한테는 중요한. 그러니까 뭔가 바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되게 부담스럽다. 자, 41페이지. 41페이지. 동그라미 2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파산자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3번은 법률상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개념을 다 법률상 개념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칠판 보시면 심신 박약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심신 상실자, 항상 나가 있대. 정신줄을 놓고 계신 분이야. 예. 채무초과다, 빚을 많이 지고 있대요. 이런 건 사실상 개념. 이런 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우린 법률상 개념. 자, 심신 박약자, 정신 왔다 갔다 이런 사람 중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판사가 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고 결격 사유예요. 심판을 받은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격 사유. 심신박약자는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이야. 법률상 개념. 또 심신상실자 결격 사유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아픈 사람이야. 얘는. 이런 사람 중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해요. 그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르고 심판 받은 사람이니까 결격 사유.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률상 개념, 결격 사유. 근데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는 아니라고.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조금 아픈 사람, 많이 아픈 사람. 그리고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 법원에서 판사가 파산 선고. 그럼 파산자가 되고 결격 사유. 파산자는 선고를 받은 사람. 결격 사유. 근데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다. 그 결격 사유 아니에요. 사실상 개념인 거야. 우리는 법률상 개념.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선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끝내야 돼.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내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개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 사유 벗어나요.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내라고. 질문. 피한정 후견인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대. 결격 사유 벗어난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다니까? 그렇죠. 정신 왔다 갔다 중요하지 않아요. 종료 심판 받아야 결격 사유 벗어난다. 정신이 돌아와도 결격 사유예요. 그냥 축하해 주면 돼. 축한다고. 결격 사유다. 종료 심판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시험에 3번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만. 뭐냐면 피특정 후견인. 뭐냐면 특정한 일만 잘 못하시는 분이야.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특정한 일만 잘 못하시는 분은 만약에 피특정 후견인도 결격 사유다 그러면 이 중에 상당수 가야 돼 집에. 특정한 일만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못하시잖아.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만. 이게 3번이나 나왔다고 최근에만. 그리고 이제 파산자 복권돼야 돼요. 혹시 면책 결정 들어보셨나요? 파산 면책? 빚을 안 갚았는데 판사가 면책 결정을 해줘요. 그럼 복권되는 거야. 복권 결정은 빚을 갚은 다음에 신청하면 복권 결정을 해줘요. 근데 둘 다 복권되는 거예요. 면책 결정은 빚을 안 갚은 거고 복권 결정은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복권되는 건 똑같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복권되면. 그럼 질문. 파산자가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하면 결격 사유 벗어난다.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하면. 아니라고 X. 빚을 갚고 말고 그런 건 사실상 개념. 우린 법률상 개념. 복권돼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이 피특정 후견인, 요 피특정 후견인은 3번 나왔는데 시험에 이제 한 번 나온 거 개인위생이라는 게 있어요. 파산과 달라. 개인위생은 빚을 일부는 탕감하고 일부는 갚는 거예요. 파산은 하나도 안 갚는 거야. 파산은 깔끔하게 배를 짠 거야 그냥. 근데 개인위생은 조금 째다 만 거야. 일부 탕감, 일부는 갚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파산이어야 돼요. 파산. 피특정 후견인이 3번 나왔으면 얘도 몇 번 더 나올 수 있죠.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 거다. 그죠?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되고 다른 방법은 없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는 법률상 개념. 선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 언제까지? 법원에서 끝낼 때까지. 종료 심판, 그리고 복권돼야 결격 사유 벗어난다. 피특정 후견인, 개인위생 이런 건 결격 사유 아니다. 그렇게요. 그다음 41페이지에서 이제 양가로 2번에 전과자부터 이제 전과자. 이제 좀 개념이 좀 생소해요. 뭐 이것도 뭐 그렇게 개념이 친숙한 개념은 아닌데 어렵진 않다고 얘네들은. 근데 이제 전과자, 다른 말로 수형자, 형을 받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잖아요. 전과자.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형은 또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벌금, 금고, 징역 이런 거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전과자가 돼요.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해요. 벌금은 감옥에 안 가요. 과태료랑 달라. 근데 전과 기록이 남아.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해서 감옥에 안 갔지만 전과 기록은 남는다 이거. 제가 이거 벌금형 이거 전과자라고 막 그러면 저 찾아와서 막 저한테 막 따져. 자기 벌금 받았는데 감옥 안 갔으니까 전과자 아니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 전과자야. 전과 기록이 있다고. 전과 기록이. 감옥엔 안 갔지만 과태료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고형은 요거는 감옥에 가요. 되게 생소하죠. 감옥에 가서 일은 안 해도 돼. 일단 감옥은 가는 거야. 징역은 감옥 가서 일까지 해야 돼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건 이제 징역이지. 감옥 가서 일하는 거 그거. 금고는 감옥만 가면 돼. 나름대로 조금 괜찮아. 감옥 가서 일은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하시면 돼. 어떤 개념이야? 기숙학원. 공부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은 금고로 뭐 그럴 건 아니고 어쨌건 자 제일 센 게 그러니까 징역이죠. 감옥 가서 일까지 하니까 제일 약한 게 벌금이고 제일 센 게 징역. 물론 징역 위에 한 가지 더 있긴 하네. 사형 죽여버리는 거. 그건 안 배워. 가짜라 이미. 그래서 벌금이 제일 약한 거 여기서 제일 센 건 징역. 자 이제 전과자 첫 번째 42페이지에 참고에 제가 쭉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내용인데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 징역이죠. 감옥 가는 거죠. 금고도 감옥에 가고 징역도 감옥에 가고 일단 감옥에 가니까 그걸 우리가 실형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감옥에 간다고 실형. 그래서 집행 감옥에 가는 거예요. 종료는 살고 나오는 거. 감옥 가서 살고 나오는 거 집행 종료. 집행 면제. 집행이 감옥 가는 거고 면제가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살고 나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집행 종료, 집행 면제. 감옥에서 살고 나온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나온 거야. 그런데도 다시 3년간 결격 사유 3년을 더해서 집행 종료도 3년 더하고 집행 면제도 3년 더하래요. 감옥에 간 건 나쁜 놈이잖아. 우리 주변에 없다고. 그러니까 3년간 반성을 더 하래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도. 집행 종료도 3년 더하고 집행 면제도 3년 더하고. 자, 집행 종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석방, 가석방. 만기석방은 다 살고 나온 거. 가석방은 중간에 나온 거. 이렇게 나누면 안 돼. 또 공부를 처음 하시면 또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 감옥에 가서 살다가 나오는 방법이 만기석방, 가석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행 종료, 집행 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집행 종료에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다 살고 나온 거, 중간에 나온 거.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집행 종료. 집행이 완전히 끝난 날짜가 똑같아. 둘 다. 그리고 집행 면제는 한 가지. 특별 사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특사라고 부르는 거.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특별 사면, 집행 면제. 그건 들어보셨죠? 특사는 영화도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그 영화도 있었어. 설경구랑 송윤아 나왔던 영화 있었어. 거기서 둘이 눈 맞아고 결혼했잖아. 거기서 눈 맞아고 결혼한 거예요. 설경구는 이혼하고 결혼했어.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또?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거 들어봤다 우리가. 자 이제 만기석방, 가석방 얘네들 차이점은 쉽단 말이에요. 다 살고 나왔냐 중간에 나왔냐. 근데 공통점이 집행 종료예요. 집행이 완전히 끝난 날짜가 똑같아. 이렇게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3년 다 살고 나오면 그게 만기석방이고 요 날짜가 집행 종료일이에요. 다 살고 나오는 요 날짜가 만기석방일이 집행 종료일. 더 살 거 없잖아. 가석방은 중간에 나오네. 자, 2년 살고 나와요. 그러면 가석방인데 나오기만 한 거야. 1년 남은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잔형기, 남아있는 형기 부르고 집에서 마저 살아야 돼. 감시받으면서.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똑같이 3년 채워야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되는 날짜는 똑같아. 그래서 집행 종료라고 불러요, 둘 다. 징역 3년이면 3년 다 채워야 된다고. 만기석방이건 가석방이건. 그래서 결격 기간도 똑같아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기간도. 자, 만기석방 해볼게요, 제가. 일단 주어진 날짜를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2025년 1월 1일 쓰고 징역 3년 선고면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네 얘가.
징역 3년이니까 그럼 감옥에 있을 때는 결격 사유예요. 일을 못 하잖아. 결격 사유. 그리고 이제 3년 다 살고 나오면 뭐가 된 건데? 만기 석방이니까 집행 종료가 된 거잖아요. 집행 종료가 되면 3년을 또 더해야지. 집행 종료에다가 3년을 더하잖아. 앞에는 징역 3년이니까 3년 더한 거고 뒤에 플러스 3년은 여기 플러스 3년이니까 3년 더한 거고. 그래서 6년 더해서 2031년 1월 1일 요 날짜가 돼야 결격사유 벗어난다 이렇게 돼요. 그럼 가석방은요? 똑같이 선고 날짜를 써요. 감옥에 2년 있었네. 감옥에 2년. 그죠? 가석방으로 나왔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잖아. 남은 거 1년을 집에서 마저 살아요.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3년 채우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집행 종료. 이제 집행 종료가 됐으니까 3년 또 더하잖아. 집행 종료에다가 3년 더하니까 가석방에다가 3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집행 종료에다가 3년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6년 더하는 건 똑같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집행 종료 날짜가 똑같아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특별사면, 집행면제는 얘는 중간에 나오는 건데 뭔가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어떤 거를? 잔영기를. 2년 살고 특사로 나왔어요. 특별사면. 그러면 남은 거 1년을 면제시켜 줘. 3년은 더해줘요. 3년 더하는 게 면제가 아니라 잔영기 면제예요. 그래서 잔영기만큼 1년만큼 딱 줄어들잖아. 특별사면은 잔영기 면제가 된 거다. 집행면제랑 같은 거고. 그리고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일반 사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일사 이렇게 부르고 뭐 3.1절이나 광복절에 이게 특별 사면 하게 되면 YTN 뉴스에서 일반 사면과 같이 막 비교를 해줘요. YTN 뉴스만 그래.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일반 사면 얘는 그냥 생소한 거예요. 중간에 나와. 중간에 나오는데 되게 좋아요. 나오고 징역 3년 선고받은 이 전과 기록을 싹 지워줘. 특별사면은 전과 기록을 지워주진 않아요. 잔영기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사면은. 근데 일반 사면, 뭐 줄여서 우리가 일사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 사면은 그냥 일반인 되는 거예요. 나오면 전과 기록, 징역 3년 선고받은 이 기록 자체가 없어져. 그냥 일반인 된 거예요. 전과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일반 사면. 어떻게 돼? 일반 사면으로 나오면 그냥 즉시 벗어나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기간 2년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일반 사면으로 나오면 더 더할 거 없다. 그냥 일반인 됐다. 즉시 벗어나게 된다. 전과 기록도 싹 다 지워줘서.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갔다 와야 돼. 갔다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 4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디귿, 리을 41페이지에 있는 거 맨 밑에 요 네 가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그냥 끝나. 자, 만기 석방, 집행 종료 같은 거예요. 다 살고 나왔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3년 더 하라고. 집행 종료니까 거기다가 3년 더 하라고. 근데 가석방은 집행 종료가 된 게 아니니까 잔영기를 더하고 3년을 더 하라고요. 그럼 이제 집행 종료가 됐고 3년 더 하면 되고. 특별사면 집행면제 같은 거예요. 어떤 게 면제? 잔영기 면제. 그냥 3년만 더 하면 된다고. 잔영기는 면제가 됐으니까.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인 된 거라고. 전과 기록 싹 지워준다고. 일반인 돼서 즉시 벗어난다. 이렇게 네 가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굳이 갔다 올 필요 없다. 그다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물론 올해도 나왔죠. 35회 때도 4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집행유예죠. 뉴스에도 집행유예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 집행유예 받는 거. 근데 이제 뉴스를 볼 때 누가 집행유예 받았다 이런 거 나오면 감옥에 안 갔구나 생각하면 돼.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간 거다. 판사가 봐준 거예요. 원래 징역 1년이면 감옥에 1년 갔어야 되는데 봐준 거야. 반성을 많이 하거나 연예인이다 그러면 좀 봐준다고 판사가.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이렇게 5년 기간 내에서 판사가 임의로 붙여요. 주로 이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럼 얘는 감옥에 안 가요. 집행유예 붙어있는 순간에 감옥에 안 간다고. 감옥에 안 가고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그냥 버티는 거야.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버텨요. 그래서 무사히 마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감옥에 안 가고 끝나는 거야.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사고 치면은 집행유예 취소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만 잘 사리면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쁜 놈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갔다. 그래도 나쁜 놈이다. 징역 금고는 감옥에 갔잖아요. 나쁜 놈이야. 웬만하면 감옥에 안 가는데 감옥에 간 건 나쁜 놈이다.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갔는데도 나쁜 놈이다. 집행유예가 되게 무거운 형이야. 무거운 형. 형이. 그러니까 벌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들. 무거운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놈이니까 나온 거지. 자, 그래서 해보면 주로 이거라 그랬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주로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조용히 그냥 개무시해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왜 징역 1년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낚이면 안 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 개무시. 그래서 원래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이면 2년 동안만 결격 사유였는데 작년에 개정이 된 거야. 작년에. 집행유예가 나쁜 놈인데 결격 기간이 짧아. 주로 이거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너무 짧은데? 그래서 결격 기간을 늘렸어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년을 더 더하래. 그래서 얘는 4년간 결격 사유. 밑에 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대. 징역 1년 개무시. 감옥에 안 갔어요. 개무시하고. 원래는 3년간 결격 사유인데 기간을 늘렸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플러스 2년 해서 5년간 결격 사유. 그렇게.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갔지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결격 기간을 늘렸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왜 그러냐면 이따가 배울 벌금이 3년간 결격 사유예요. 집행유예가 더 나쁜 놈인데 주로 이거여서 결격 기간이 2년 더 짧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기간을 늘린 거라고. 벌금이 3년인데 집행유예가 훨씬 더 나쁜 놈인데 결격 기간이 2년 짧았다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으로 결격 기간을 늘렸다. 그래서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갔지만 나쁜 놈이다. 그 생각. 그리고 이제 벌금이죠. 벌금. 동그라미 3번이 벌금이고, 벌금은 뭐 전과자가 되는 거는 맞지만, 전과자는 맞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벌금은. 돈만 내는 거. 우리 주변에 좀 있어, 벌금은. 그래서 법이 이 법 중개사법 위반으로 한정을 해야 돼요. 다른 법 위반 결격 사유는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다른 법 위반이면 뭐 음주교통사고 벌금 선고다. 그것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꼭 중개사법이어야 돼. 그리고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3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결격 사유 아닌 거고. 그래서 벌금은 뭘 봐야 돼요? 법이랑 그 액수를 봐야 돼. 이 법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형법 위반 X, 도로교통법 X. 이 법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300만 원 이상 200만 원으로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네. 최소 300은 돼야 돼요.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 아니고, 그리고 과태료는 벌금 아니에요. 벌금이어야 돼. 벌금. 과태료랑 벌금은 완전 다른 거다. 자, 이제 생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다른 법 위반일 때 어떻게 되는가?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징역, 형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대요. 내가 감옥 갔는데 형법 위반이야.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결격 사유예요.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들은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 징역, 감옥에 간 거 나쁜 놈이라고요. 다른 법 위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형법 위반 금고형 선고 결격 사유라고요. 나쁜 놈이라고. 법이 안 중요하다.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다고. 이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형법 위반 집행유예를 받았어. 뉴스에 막 연예인들 집행유예 받았대. 이제 형법 위반으로. 뭐 마약법 위반으로 막 집행유예 받았대. 이거 결격 사유예요. 나쁜 놈이라니까. 징역 근거 집행유예 나쁜 놈이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다. 뉴스에 나오는 순간에 걔들 다 그냥 결격 사유예요. 나쁜 놈이어서.
근데 이제 형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아니다. 벌금은 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벌금은. 또 이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인데 200만 원 벌금형 선고래요. 결격 사유 아니다.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 거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선고 받으면 그냥 결격 사유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경합범 분리선고라는 게 있어요. 경합범 분리선고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경합범은 뭐냐면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 다 경합범이야.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딱 위반하기가 그것만 위반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통 여러 가지를 같이 위반을 해요. 그래서 A가 공인중개사법, 형법 이렇게 두 가지를 위반해서 벌금 선고를 하는데 판사가 불리하래. 공인중개사법 200, 형법 300. 그럼 얘는 5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근데 결격 사유는 아닌 거지. 왜? 중개사법이 2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니까 판사가 분리선고 하이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야 이법 위반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선고하면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B는요. 경합범인데 중개사법이 300, 형법이 200이에요. 얘도 5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둘이 벌금 액수 똑같다고. 근데 세부적으로는 완전 다르잖아요. B는 결격 사유야. 중개사법이 300이니까.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니까 판사가 벌금형 선고할 때 분리선고 하이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그런 거 있나요? 없죠. 법이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나쁜 놈인데 뭘. 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뭐 중개사법 위반 징역 6개월, 형법 위반 징역 6개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뭉뚱그려서 그냥 징역 1년 선고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니까 분리선고 하이한다. 그렇게 되나요? 그런 내용들. 자, 일단 기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돼. 여기까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것들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할만해. 여기까지는. 자, 뒤로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47페이지에서 업무 범위부터 볼게요. 47페이지에서 업무 범위. 자, 이것도 재방송이죠. 양가로 1번이 재방송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는 웬만하면 재방송, 3방송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해. 근데 뭐가 문제야? 재방송인 걸 몰라. 재방송인데 맨날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재방송인데. 예. 이건 재방송. 근데 요건 아시더라고. 요거는 딱 들으면 요거 재방송이지 바로 알아. 이게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기가 됐던 거 그거예요. 법인만 그래요.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 법인인 개공이 중개법인,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중개업.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는 중개업이 아닌 거. 중개업이 아닌데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2번은 이사 도비업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라 소개업인 거야. 근데 소개하는 건 돼도 직접 하는 건 안 되죠. 이사업, 도비업 안 된다고. 중개법인이 이삿짐 센터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 그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만. 소개해 주고 수수료 받고 그런 것만 할 수 있어. 소개만. 그리고 분양대행은 대상물을 봐야 돼요. 주택 분양대행, 상가 분양대행.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고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는 안 된다? 토지는 안 된다. 그래서 주택 용지 분양대행 OX, 주택 용지 분양대행 X, 주택 용지는 토지라고요. 토지. 주택 상가에 대해서만. 그리고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이렇게 돼 있고 말이 다르면 다른 거라고요. 임대관리라고 돼 있지 임대업이라고 안 돼 있다고. 관리대행이라고 돼 있지 관리업이라고 안 돼 있다고. 말이 다르면 다르다. 그러니까 임대업, 관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한다. 임대관리 할 수 있고 관리대행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임대업 안 되고 관리업 안 돼요. 근데 두 개 더했더니 뭐가 돼? 임대관리가 돼요. 이건 된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임대업 안 되고 관리업 안 되는데 두 개 더했어. 임대관리 이건 된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그냥 외우고 있어야죠.
말이 짧은 것만 제기라고, 그냥 말이 짧은 것만. 임대업 X, 관리업 X, 세 글자짜리 건방지니까 제껴. 말이 짧은 거는 제 표정도 건방져 보이잖아. 말이 긴 거는 된다. 임대관리, 관리대, 말이 긴 거는. 짧은 것만 임대업 X, 관리업 X. 어? 올해 35회 때 정답이었다니까요, 임대업이. 근데 틀린 사람이 없어. 왜?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긴 것만. 임대관리, 관리대, 또 주의사항, 임대업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길어 보이잖아. 짧게 말해야지. 임대업 X, 관리업 X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는 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상담, 컨설팅만. 그리고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개공을. 공인중개사를 X.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완전 다른 거다. 완전히.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개공과 공인중개사는 다른 거니까. 그리고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있는데 경매법인이 하는 일,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낙찰 받으면 수수료 받는 거, 경매법인이 하는 일을 중개법인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법인이 하는 일을 중개법인도. 그래서 법인만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울 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렇게 외웠다고요. 법인이 하는 일, 법인 업무 중, 중개업, 이가 이사도비업체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경위 두 가지,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요거. 자,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요 내용, 요 세부적인 요 내용 물어보면 여러분이 안 틀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잘 외워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는. 올해 문제도 쉬웠고요. 그런데 이제 뭐를 틀리냐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 자,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주택 분양 대행 업 OX.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대요. 주택 분양 대행 업 할 수 있어. 업 때문에 X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업은 여러 번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 분양 대행 한 번 할 수 있대요. 그럼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업 때문에 X 그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은 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주택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는 거는 업이 붙어도 된다.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업 상관이 없다고.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어도 상관없다고. 상담업, 컨설팅업 이렇게 부르잖아요. 컨설팅업. 근데 성격 진짜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 상담업은 안 된대. 컨설팅업은 된대. 그런 게 어딨어. 업 때문에 X라고 하면 이거 프랜차이즈업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어도 되는 거다. 요거를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요. 내년 6월 달에도 질문 드리면 이거 X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 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법인만 그런 거고, 개인들은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양가로 3번 부칙상 개공. 개인들은 제한이 없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제한이 없어서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커피숍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자영업이면 그냥 같이 할 수 있다. 부칙상 개공도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자.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이분들도 제한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이 부칙상 개공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쌀집을 많이 했어. 쌀, 부동산 중개. 그런 간판이 막 기억이 나. 지금은 쌀집이 없어갖고 지금. 그렇지. 제한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자영업이면 이분들도. 단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 하세요. 부칙상 개공이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 한다. 다른 건 이제 똑같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똑같은데 한 가지 못 하는 것만.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 한다. 요거.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49페이지에서 8-1. 49페이지 8-1.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박스 안에 5개가 풀로 다 차 있잖아.
보통 박스 안에 4개, 3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5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법률 그러면 특수법인이고 이거 빼고 중개법인만 놓고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만 놓고 문제를 풀 거 그거예요. 다른 법률 요거는 이따 다시 설명드려요. 그래서 중개법인만. 자, 기업, 주택 임대 관리 할 수 있죠? 임대 관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되잖아. 임대업 X, 임대업 X, 관리업 X. 그러니까 올해는 정답으로 나왔고 처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업 X, 관리업 X. 니은은 상담 된다고. 상담업 된다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는 거고. 자, 디귿.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아, 이제 당황스러워. 용역의 제공이 뭐예요? 용역을 직접 제공을 해주는 거야. 이 사업, 도비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주는 거잖아. 안 된다고. 그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만, 이 사업 도비업체의 소개, 용역의 알선만 돼요. 제공, 직접 하는 거 안 된다고. 용역업 안 돼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안 돼. 그 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 소개 알선만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X. 쉽지 않았다 이거. 리을은 분양대행인데 상업용 건축물, 상가 분양대행이네 할 수 있는 거죠. 상가 분양대행이니까. 미음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경매, 공매 관련 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다. 공매 관련 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의사항은 이게 부동산, 치사하게 동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와, 와장창 낚였어 사람들도. 부동산. 우리는 동산 나오면 또 바로 제껴야 돼. 우리 부동산 공부하는 거지 동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또 쉽지 않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쉽다는 얘기야.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50페이지에서 고용인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고용인도 재방송이에요. 고용인이 뭔지 알겠잖아. 고용인 뭐였어요? 그쵸? 직원. 자격증 있는 직원 소공,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 보조원. 이사급이랑 다른 거죠. 임원 또는 사원은 뭐다? 이사급.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인 거다. 주의사항 사원 뭐다? 이사급. 고용인 그래야 직원인 거고. 그래서 자격증 있는 직원 소공,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 보조. 그런 개념들. 그리고 소공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소공에 포함돼서 이 사람은 이사급인 소공, 그리고 고용인인 소공. 직책이 다르단 말이에요.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잘 봐야 돼. 이사급인지 고용인인지. 이사급은 법인만 있는 개념이에요. 법인만. 그래서 법인에서는 직책을 잘 봐야 돼. 이사급인지 고용인인지. 그래서 소공 종류도 2가지가 있다.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소공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사급인 소공, 그리고 고용인인 소공.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사급은 교체가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을 바꿔야 된다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이사급은 교체가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고용인은 그냥 신고하면 돼요.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그만뒀다고 신고하고. 근데 둘 다 소공이니까 뭐는 똑같다? 하는 일은 똑같다. 하는 일은. 그리고 이제 고용인 고용 필수가 아니죠.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질문. 어차피 개인 사업자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 많아. 고용인 필수가 아니니까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법인. 법인에서 고용인 필수예요? 아니면 없어도 돼? 그러니까 법인 만들었어. 법인. 아니 없어도 돼요. 법인도 고용인 없어도 돼. 고용인이 없으면 이사급이 하면 되는 거야. 일을. 이사급이 필수거든요. 법인에서. 그래서 고용인은 법인도 필수 개념 아니다. 없어도 된다. 시험에 잘 나오죠. 법인인 개공 1명 이상 고용인을 고용해야 한다. X. 고용인 고용은 필수가 아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고용인은 직원들은 없어도 된다. 법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고용인 될 수 있고요. 외국인도 중개보조원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면 소공 고용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여러 번 나왔죠 시험에. 그리고 이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칠판 보면 자 고용신고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래요.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고용인을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할 것. 고용인만. 이사급은 신고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사급은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 바꾸는 거고 고용인만. 자, 이제 잘 보세요.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요. 그럼 이게 사전 신고야? 아니면 사후 신고야? 사후 신고. 사후 신고야. 사전 신고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고 사전 신고가 아니에요.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야. 고용한 다음에 신고한다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신고 기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고 기한이. 작년에 나왔죠. 34회 때. 이것도 또 나올 수도 있어. 처음 나왔거든요. 고용 신고 사전 신고 같지만 아니라고. 사후 신고라고.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한다고.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선교육 후 신고. 소공은 실무 교육을 받아요. 시옷. 소공은 실무 교육, 중개 보조원은 직무 교육. 지읒.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이 있는 거야. 소공, 실무 교육, 중개 보조원, 직무 교육.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신고해요. 그러면 순서가 신고 먼저예요? 교육이 먼저예요? 교육이 먼저라고. 선교육 후 신고라고. 교육을 먼저 받게 한 다음에 신고할 것. 이거 순서 바꿔치기해서 정답으로 나왔었네. 선교육 후 신고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유롭게 10일이라는 거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그리고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가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돼. 실제로는 돼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실제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요. 근데 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34회 때도 중개사법 이의제기를 한 문제도 받아주지 않았어. 사실 작년이 더 문제였어요. 작년에는 법이랑 실무가 다른 게 나와. 문제가. 법에는 이런데 실무상은 안 그래요. 문제가 나와요. 이의제기 하나도 안 받아줬어. 그냥 법대로 하래. 이것도 법이랑 실무랑 달라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법에서는 안 되는데 실무는 된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출제위원들이 내가 법 물어봤지 실무 물어봤냐? 끝. 안 받아줘. 그래서 이제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깔끔하게 답을 골라내는 방법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그런 거 아셔야 된다고. 굳이 뭐 이의제기하고 이 전에 답을 정확히 딱 골라내면 되잖아. 문제가 좀 애매해도. 어쨌거나. 그래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실무랑 다르다. 그리고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소공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럼 질문. 소공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래. 왜? 그걸 왜 확인해야 돼요? 소공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인지 미성년자인지 전과자인지 다 확인하래. 왜? 결격사유 있으면 중개보조원도 못하는 거니까요. 넓게 이해하잖아. 아까 등록결격사유 줄여서 결격사유 넓게 이해하자.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용인도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중개보조원 못하니까. 그러니까 확인해봐야지. 결격사에 해당하면 고용이 안 되는 거니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받았나도 확인을 해야 되고 소공, 실무교육, 시옷,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지읒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았나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교육을 받고 와야죠. 선교육 후신고 그런 내용들 있고 그리고 3번 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 중개보조원의 사전 고지 의무 여기까지만 좀 빨리 봐보면 인원수 제한 자,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는 제가 나온다고 했어. 안 나오면 진짜 잡으러 오라고 했어. 나왔죠. 정답으로. 여기 이제 정답으로 나왔던 거야. 법조문이 그냥 정답으로 나왔어요. 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개공, 소공 합한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공이 혼자 하면 5명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5명을 초과할 수가 없대. 그럼 5명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막 질문이 많다고. 이상 초과 이런 것만 나오면 또 멘탈이 털리시니까. 5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5명까지는 된다는 얘기야. 또 보세요. 소공을 1명 고용했어요? 그러면 10명.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공, 소공 합한수이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5배까지는 된다고. 다시 질문. 이걸 봤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드렸잖아. 계공이 혼자 하면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소공 1명 고용하면 무려 10명을 고용할 수 있대요. 중개보조원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많이 고용할 수 있네. 생각보다 많이 고용할 수 있잖아. 이거를 위반하는 게 더 어려워. 혼자 하면서 6명 고용하겠대. 야, 이게 더 어렵지 않아? 이걸 위반한다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만약에 했다. 그 대신에 제재가 굉장히 세요. 사실 이 제재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쉽게 나온 거지. 여러분은 내년 36회니까 제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절대적 등록 취소 하이한다. 등록 바로 취소하고 거기다가 1년 1천까지 받아요. 제재가 굉장히 세다고. 왜? 위반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제재는 이렇게 세다.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 1천까지. 그래서 내년에 36회 때는 요 제재를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개 보조원만 고지 의무가 있어요. 요 인원수 제한이랑 같이 작년에 신설이 된 거야. 중개 보조원은 자기가 중개 보조원인 거 미리 고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명찰 차고 있어. 중개 보조원. 또 중개 보조원만 명찰 차고 있고 다른 사람 안 차고 있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명찰 차고 있어요. 소공, 뭐 중개 보조원 다. 예. 그래서 중개 보조원은 고지 의무가 있다. 미리 밝혀야 돼. 미리 위반하면 중개 보조원하고 계공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계공도 함께. 중개 보조원이 자기가 중개 보조원인 거 고지를 안 했대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개 보조원은 빼박도 못해. 그냥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공도 함께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계공은 무과실,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과실이란 얘기야.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그럼 계공은 과태료 안 받아요. 계공만. 중개 보조원은 빼박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고, 중개 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중개 보조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공도 함께. 단 계공은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는다. 이거는 올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나오겠죠, 이제. 그다음 51페이지에서 계공이 고용상 책임. 좀 쉬었다 해야겠죠? 좀 쉬었다가 고용상 책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고용상 책임 좀 쉴게요.